1950년 봄, 한반도 남쪽 자그마한 마을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논밭은 푸른 새싹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달구지 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의 배경음악 같았다. 박민서에게 이 마을은 세상의 전부였다. 23. 그녀의 삶은 남편 이진우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진우는 우직하고 성실한 농부였다. 말수가 적었지만 민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들의 신혼집은 작은 초가삼간이었지만 민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기와 정갈함이 묻어났다. 민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진우가 밭으로 나가기 전 식사를 준비했다. 갓 지은 뜨거운 밥과 직접 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정성스레 상을 차렸다. 진우가 민서야, 네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민서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묵묵히 밥을 먹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에게 입힐 새 옷을 짓기 위해 낡은 광목천을 꺼내 바느질할 때 바늘이 천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간간히 똑딱거리는 낡은 벽시계 소리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밭에서 돌아오다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민서를 발견했다. 민서의 시선은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에는 깃털이 거의 없는 어린 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둥지에서 떨어진 듯했다. 무슨 일이야? 민서야. 진우의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진우 씨, 이 작은 것이 둥지에서 떨어졌나 봐요. 어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진우는 새를 내려다보았다. 너무 작고 약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했다. 어쩌겠어. 민서야. 자연의 섭리인 것을. 그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서는 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흙그릇에 물을 담아 새의 부리에 살짝 대주고 좁쌀을 으깨어 조심스럽게 먹였다. 밤새도록 작은 새의 천을 유지해주기 위해 품속에 넣어두기도 했다. 진우는 그런 민서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며칠 후, 놀랍게도 어린 새는 기운을 차렸다. 깃털이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했고 작은 날개도 파닥거렸다. 민서는 매일 아침 새에게 좁쌀을 먹이고 햇볕을 쪼에게 해주었다. 마침내 새는 둥지를 떠날 만큼 자랐다. 민서는 새를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민서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지는 새를 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민서의 따뜻하고 끈기 있는 마음에 감탄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이라도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장작불 옆에 앉아 낡은 나무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상자는 닳고 닳아 나무 결이 희미해질 정도였다. 민서는 그 상자를 여러 번 보았지만 진우가 상자를 열어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진우 씨,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진우는 상자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 집안의 오래된 기억이야. 민서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물건이지. 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상자에 대한 작은 호기심은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호기심이 훗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실마리가 될 줄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곧 불어닥칠 거대한 시련 앞에서 덧없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고요했던 마을은 포성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북쪽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은 삽시간에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피난길에 올랐지만 젊은 남자들은 징집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다. 이진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징집 명령을 내렸을 때 민서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진우 씨,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민서는 진우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진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서야, 내가 가야 해. 나라가 위태로운데 나만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약속할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건했다.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진우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옥색 부적을 꺼내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부적이야. 부디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간직해줘. 부적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민서의 손에 닿자마자 진우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진우가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민서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의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민서도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전쟁의 소식은 더욱 참혹하게 들려왔다. 진우가 배치된 부대가 격전지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서는 불안에 떨며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 나가 진우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뿐이었다. 부대원들의 사망자 명단이 나붙었지만 그 외도이슈 어디에도 진우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실종 처리되었다. 그 애매모호한 단어는 민서의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차라리 죽었다는 확실한 소식이라면 슬퍼하고 끝낼 수라도 있을 텐데. 실종은 그녀를 끝없는 희망과 절망의 굴레에 가두었다. 마을은 전쟁의 포화 속에 폐허가 되어갔다.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민서가 진우와 함께 꿈꾸었던 평범한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우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아니, 그가 죽었더라도 그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움직였다. 마을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고생만 할 필요 없어. 이제 그만 진우를 놓아주고 새 출발을 해라. 그들의 말은 민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느 날 새벽, 민서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옥색 부적을 가슴에 품고 진우가 돌아오겠다 약속했던 그 희미한 약속만을 믿으며 그녀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지 자신의 젊음을 모두 바쳐야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진우를 찾아야 한다. 이 결정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끊어내고 그녀를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길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농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아 떠나는 탐색자가 되었다. 모든 문이 닫혔고 돌아갈 곳은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민서의 여정은 험난함 그 자체였다. 피폐해진 국토는 그녀의 가는 길을 막아섰고 전쟁의 상흔은 곳곳에 깊게 남아 있었다. 마을을 떠나온 그녀는 오직 진우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굶주림과 추위는 일상이었고 밤에는 야생동물의 위협이나 불량배들의 출몰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폐허가 된 마을들을 헤매며 진우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거나 아예 무관심했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강변을 따라 걷다 버려진 듯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두막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악의가 서려 있었다. 어디서 온 계집이냐, 이리 와서 우리랑 놀자꾸나. 그들은 민서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웃었다. 민서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우를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진우가 깎아준 작은 과일칼을 허리춤에서 재빨리 꺼냈다. 칼날은 희미한 달빛 아래 번뜩였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린 사슴 같았지만 동시에 맹렬한 불꽃을 담고 있었다. 남자들은 민서가 칼을 들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기 시작했다. 겨우 저런 걸로 뭘 한다고.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성큼 다가섰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칼을 휘둘렀다. 정확히 남자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의 옷소매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머지 2 남자도 놀란 듯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서가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칼을 꽉 쥐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 진우를 찾기 위해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투덜거리며 오두막을 떠났다. 민서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칼을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 모든 상황을 오두막 뒤편 숲속에 숨어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는 참전 용사로 전쟁 중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전국을 떠돌던 중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저 한 여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지켜보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민서의 눈에서 강렬한 의지와 예상치 못한 용기를 보았다. 그녀가 휘두른 칼은 비록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생존을 위한 투지는 그 어떤 무사보다도 강렬했다. 저 여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민주는 직감했다. 그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칼을 다시 치켜들었지만 민준의 온화한 얼굴을 보고 경계를 풀었다. 민준은 자신도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다며 민서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진심 어린 조언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고 그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리하여 민서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얻게 되었다. 한편 고향 마을에 남아있던 민서의 옛 이웃 이선화는 민서가 여전히 진우를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선화는 평소에도 민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그녀의 밝은 성품을 시기해왔던 터였다. 어휴, 박민서 그 여자 아직도 미련하게 죽은 남편을 찾아다닌대. 미쳤구먼. 선화는 동네 안악들에게 혀를 차며 말했다. 그녀는 민서가 떠난 후 마을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박민서가 실은 남편을 찾는 핑계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더라. 전쟁통에 혼자 사는 여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선화는 민서가 스스로의 비참한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해졌다고 믿었고, 그녀의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평범한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질투와 편견은 민서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으로 이어졌다. 선화의 이러한 행동은 민서의 앞길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 것이었다. 민서는 진우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운명이었다. 민서와 김민준의 동행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가도 이내 꺼져버리기를 반복하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땅을 밟고 지나갔다. 잿더미가 된 마을, 총탄 자국 선명한 벽들, 그리고 곳곳에 널린 이름 모를 무덤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노련한 전사답게 길을 안내했고 위험으로부터 민서를 지켰다. 그의 넓은 등은 민서에게 작은 의지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군병원 기록을 뒤지고 포로 수용소 명단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민간인 피난처까지 수소문했다. 매일같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고 또 물었다. 이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남편입니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고개를 젓거나 모른다는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가끔은 터무니없는 정보나 거짓말에 속아 먼 길을 헤매기도 했다. 한 번은 진우와 인상차기가 비슷한 남자를 봤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 밤낮을 걸어갔지만 그곳에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다가도 이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민서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더 길고 깊었다. 민서와 민주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 병이 들었을 때는 서로를 간병하며 겨우 죽음의 문턱을 넘기기도 했다. 민주는 민서에게 자신의 옛 전우들이 실려갔던 야전병원이나 수용소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함께 그곳을 찾아가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진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1년, 5년,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민서의 젊음은 고난의 세월 속에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바른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23의 앳된 새댁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한 남자를 찾아 헤맨 실종된 아내였다. 민준 역시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종종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다리가 아파 오래 걷지 못했다. 민서 아가씨,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소? 어쩌면 진우는 이미...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시 지쳐 있었다. 그들이 만난 수많은 가족들은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영매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진우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옥색 부적을 만지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진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약속. 그 약속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세월은 20년을 넘겼다. 민서의 희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다. 그녀는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어느 날 민서는 한 노인으로부터 40년 전 전쟁 중 포로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명단은 은밀하게 보관되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민서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쥐어짜 그 노인을 찾아갔다. 제발, 제발 제 남편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노인은 낡고 먼지 쌓인 명단들을 하나씩 넘겼다. 민주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수백, 수천 개의 이름들이 지나갔지만 진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민서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다. 이 명단마저 아니라면 더 이상 찾아볼 곳이 없었다. 시간이라는 압박감은 민서를 더욱 옥죄어 왔다. 그녀의 나이는 60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명단에서 진우의 이름을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진정으로 그를 놓아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에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노인은 마지못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고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거기에는 이진우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함께 생존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40년 만에 그녀는 진우의 이름을 생존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마주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진우가 자신이 찾는 진우가 맞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환희와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이것은 희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가? 노인이 건넨 낡은 명단에서 이진우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민서의 심장은 40년간 멈춰있던 시계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이름 옆에 생존이라는 글자에 손가락을 댔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러온 불안감과 의심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역시 흥분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아가씨, 정말이요,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역력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명단은 진우가 북쪽의 한 비밀 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불분명한 기록만을 담고 있었다. 그곳은 전쟁의 혼란 속에 지뢰도 없는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붙여진 곳이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민서에게 북한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민주는 민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가씨, 이 명단은 희망의 시작이오. 우리가 진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민주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는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던 국군 포로들의 행방을 추적하던 한 퇴역 장교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대하던 장교도 민서의 40년간의 헌신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 장교는 어렵게 당시 포로 수송에 관여했던 한 노인 송광택을 찾아냈다. 송광택은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딴 곳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려 하지 않았다. 민서는 김민준과 함께
송광태의 오두막을 찾아갔다. 오두막은 숲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고 낡고 허름했다. 민서는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고 야윈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송광태는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은 오두막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슴에 품고 있던 옥색 부적을 꺼내 조심스럽게 송광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제 남편 진우 씨가 떠나기 전 제게 남긴 것입니다. 송광태의 눈이 부적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적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서와 김민주는 숨을 죽였다. 송광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된 기억의 문을 여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민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진우, 그 친구는 죽지 않았소. 아니, 일반적인 전사자 명단에는 없었을 것이오. 그는 특별한 임무에 차출되었소. 송광태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단순히 농부가 아니었소. 그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었지. 그것은 그의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들었소. 특히 암호 해독이나 복잡한 지도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 우리 군에서도 그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극비리에 차출되어 북쪽의 한 비밀 연구시설로 보내졌소. 그곳에서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전략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지. 나도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호송대 일원이었소. 그는 절대 바깥 세상과 접촉할 수 없었소. 철저히 감시받는 죄수와 다름없는 삶이었지. 민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남편이 전쟁의 영웅도 평범한 전사도 아닌 국가의 비밀스러운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진우가 보여주지 않던 낡은 나무 상자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그 안에 그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었을지도 몰랐다. 송광태는 말을 이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소. 우리도 눈을 가리고 끌려갔으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소. 다만 후방 깊숙한 곳에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한 곳이었지. 그곳에 이진우가 있었소. 송광태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진우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일해야만 했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송광태의 고백은 40년 묵은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서는 진우의 희생이 너무나도 외롭고 비참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실종된 남편을 찾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은 용감한 여인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고향 마을에 전해졌다. 이선화는 민서가 김민준과 함께 송광태를 만나 진우에 대한 진실을 듣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반, 비웃음 반으로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민서의 이야기가 또 다른 거짓말이나 망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송광태의 입에서 진우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선화의 얼굴은 점차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40년간 민서에게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일그러졌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송광태의 증언을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송광태의 진심 어린 고백과 민서의 눈물에 점차 숙연해졌다. 그들은 민서가 미치지 않았음을,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조롱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민서의 명예는 40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송광태의 증언은 민서에게 지난 40년간의 고통을 씻어주는 비와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낸 용감한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심으로 가득했고 이선화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선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서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민서 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언니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제 질투심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다녔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서는 말없이 선화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선화는 그 후 마을을 떠나 외땅옷으로 가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회개는 민서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김민주는 송광태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정보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우가 끌려갔던 비밀 연구시설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 물론 40년 전의 일이었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남겨진 기록은 미비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지도를 들여다보고 당시 관련자들을 수소문했다. 마침내 그는 흐릿한 옛 지도 한 장과 몇몇 증언을 통해 진우가 마지막으로 있었을 법한 위치를 특정해냈다. 그곳은 북쪽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외딴 계곡이었다. 민서와 김민주는 어렵게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두 사람은 험준한 산길을 힘겹게 올랐다. 며칠 밤낮을 걸어 송광태가 묘사했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폐허가 된 건물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벽은 무너져 내렸고 녹슨 철골들이 앙상하게 솟아있었다. 이 한때 비밀스러웠던 장소는 이제 시간과 자연의 손에 의해 잊혀진 듯했다. 민서의 가슴은 다시 한번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가 이곳에서 혼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이 긴 세월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다. 건물 잔해를 조심스럽게 둘러보던 김민주는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녹슨 철제 캐비닛이었다. 그는 녹슨 문을 힘겹게 열었고 그 안에는 눅눅하고 찢어진 서류 뭉치들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바로 진우가 아끼던, 그리고 민서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비밀스러운 나무 상자였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진우의 낡은 일기장 몇 권과 그가 그린 듯한 정교한 지도 몇 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잔뜩 적힌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민서의 이름이, 또 다른 페이지에는 결혼 전 주고받았던 짧은 편지가 곱게 접혀 끼워져 있었다. 진우는 이 외땅옷에서 끊임없이 민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진우의 마지막 흔적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 비밀시설에서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이용해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전략을 예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일말의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지만 동시에 민서와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적어 내려갔다. 진우는 이곳에서 고독하게 지내다 몇 년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민서는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것이다. 민서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없이 흐느꼈다. 살아있는 진우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40년 만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의 사랑을, 그리고 그의 희생을 오롯이 마주하게 된 것이다. 민서와 김민주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한적한 들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민서는 김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진우 씨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그를 찾은 것 같아요. 그의 삶이, 그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민서 아가씨, 진우는 비록 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아가씨 곁에 있어. 아가씨의 헌신이 그를 세상에 다시 불러낸 것이오. 민서는 진우의 일기장과 낡은 나무 상자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더 이상 비극적인 상실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마지막 흔적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긴 여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필요했다. 진우를 찾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았고 전쟁이 남긴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데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진우의 일기장을 통해 그의 마지막을 확인한 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40년에 걸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진우가 남긴 낡은 나무 상자와 일기장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민서와 김민주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를 더 이상 멸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위대한 사랑과 끈기,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용기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마을 이장은 민서에게 작은 집 한 채를 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찾아다니던 동안 수많은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직접 목격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민서는 김민준과 함께 전쟁 실종자 가족 돕기 센터 타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김민주는 그의 오랜 군 인맥과 행정 경험을 살려 센터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민서는 센터의 얼굴이자 정신이 되었다. 센터는 낡은 마을 회관의 일부를 개조하여 만들어졌다. 민서는 매일 아침 일찍 센터로 나와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40년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과 함께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며 실종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하며 DNA 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직접 발품을 팔아 먼 곳의 마을까지 찾아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센터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 년간 잊혀졌던 실종자 가족들이 민서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했다. 민서의 센터는 단순한 상담소를 넘어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많은 가족들이 민서의 도움으로 실종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뒤늦게나마 슬픔을 정리할 수 있었다. 비록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덧 민서의 나이는 80줄에 접어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센터에 나와 사람들을 맞이했다. 센터 한쪽 벽에는 민서가 진우를 찾아다니던 시절부터 모아온 수많은 사진과 낡은 문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우의 낡은 나무 상자와 일기장이 유리장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민서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었다. 늦은 오후, 민서는 센터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진우가 좋아하던 봉숭아를 가꾸고 있었다. 붉게 피어난 봉숭아 꽃잎은 따스한 햇살 아래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문득 멀리 하늘에서 하얀 비둘기 한 쌍이 유유히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마치 진우의 영혼이 그녀를 찾아온 것처럼. 민서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점철되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과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진우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를 넘어선 더 큰 사랑을 세상에 꽃피우는 진정한 의미의 봄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민서 할머니의 40년간의 헌신적인 사랑과 진실을 향한 끈기 있는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쟁의 아픔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만 민서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의 또 다른 사연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세요.